전략 폭격기가 이틀 전 동해상에서 이례적으로 작전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며 올해를 넘기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수익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급락할 거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물론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효과가 미비한 경제정책 짚어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소환 시점과 구속 여부 등을 따져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최대 30석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증언에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가 그제 한반도 인근 동해상으로 전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핵폭탄을 30톤 넘게 실을 수 있는 초강력 폭격기여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꼽히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소극적인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도 연말까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어서 이번 B-52 한반도 전개가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포사의 트위터 사진입니다. 지난 25일 미군의 B-52 2대와 공중급유기 KC-135 세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남중국해를 거쳐 동해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B-52와 KC-135가 투입된 지난 3월과 5월 그리고 9월 훈련에선 일본 열도 동쪽을 비행했을 뿐 동해 쪽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동해 비행은 북한 압박용으로 읽힙니다. 미국도 각원책으로서 협상 의지와 동시에 무력 사용 능력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 폭격기인 B-52는 핵잠수함,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과 함께 3대 핵전력으로 꼽혀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무장이 안 되는 B-1B 폭격기를 NLL을 넘겨서 북한 가까이 접근했을 때에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북한이 받는 압박은 당시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17년 9월 미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는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 동해 공역까지 비행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을 통해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격추시키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북한에서는 대미 강경파로 꼽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1, 2차 회담 실패 후 협상 라인에서 빠졌던 김영철이 다시 전면에 나선 건 미국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미북 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아태평화위원장 명의 담화를 내고 미국을 향해 시간을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덕에 미북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말을 넘기려는 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협상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일종의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협상 경험이 있는 원로급을 동원해서 양보를 촉구하는 거죠. 북한이 큰 소리 칠 때는 그만큼 다른 쪽에 간절함이 있다고. 김정은은 1년 전 마국간 같다며 혹평했던 의료기기 공장을 다시 찾아 화를 냈습니다. 가만히 앉아 구경이나 하였다고 어째서 기능공 노력을 추가 동원시키는 문제까지 자신께서 현지에 나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당이 자신과 손발을 못 맞춘다며 격노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자신과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심각히 비판하시었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묘양산은 금강산과 함께 김정은이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곳으로 의료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경기 불황이 골목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올해에도 이어 내년에도 10% 이상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입니다. 최원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주말 서울 삼청동 거리. 임대 문의가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작년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올해는 더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딘지를 지금 모르겠다. 다른 주택가 골목을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잘라야 될 사람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오고 좀 그래요. 그리고 뭐 골목마다 다 문 닫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전부 다 일이 없다, 줄어들었다. 점점 그러나 더 나빠지네. 한 민간연구소의 조사 결과 골목 상권 매출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년 연속 1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비용을 뺀 순수익은 급락폭이 더 컸습니다. 올해 전망을 보면 4개 업종만 매출이 늘고 인테리어, 의류 판매 등 12개 업종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 호전 시기도 대부분 불투명하다고 봤습니다. 올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골목 상권 점포 수도 지난해보다 평균 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상승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지금 먹는 것 외에도 다른 학원비라든지 다른 비경상 지출 부분도 지금 점차 줄어나가는 것으로.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촉진, 최저임금 동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서울 집값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경기는 안 좋다는데 벌써 17주 연속 집값이 오르면서 젊은 층 그리고 중산층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안정세였던 전세가까지 들썩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 전용 76.55제곱미터형이 19억 8,5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8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 발표 이후 1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으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강남 4구 오름세는 오는 29일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지방 아파트 값도 바닥을 쳤다는 심리가 작용하며 2년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1, 2주 만에 호가를 1억씩 올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셋값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는 1년 만에 전셋값이 1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을 노린 청약 대기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나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매물 잠김 현상으로 유통매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집값, 전셋값이 동반 급등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강도 집값 대책을 내놓은 데다 부작용이 클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로 겁을 줘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 들고 걱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태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팔을 걷어붙이고 부동산 규제와 집값 안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6.19 대책을 시작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규제가 나올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극약 처방이라는 분양가 상한제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거란 우려를 낳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 효과들이 아마 연말부터는 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해 475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정 투입에도 올해 성장률은 이미 1%대 추락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예상보다도 정부가 많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민간 부문의 체온도 식어가면서 상장사 10곳 중 3곳은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약발이 떨어지자 관심은 통화정책에 쏠립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렸지만 이제 1% 이하라는 경험하지 못했던 금리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요시에 금융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악화된 한일 관계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은 당분간 거치기 힘들다는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다음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된 정경심 교수를 오늘 두 번째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정경심 교수 조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서울구치소에 있는 정경심 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4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입니다. 검찰은 25일에도 정 교수를 불러 11시간 조사를 했는데 조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세세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앞서 최소한으로 작성했던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과 조 씨의 공소장을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 중입니다. 그동안 정 교수는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는데 구속 이후에는 진술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까? 네, 검찰은 앞서 확보한 다량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근거로 정 교수를 압박하고 있는데 정 씨의 진술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촌 조카 조 씨 역시 사모펀드 투자 과정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정 씨가 깊숙이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 교수는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피의자의 진술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 영장이 청구된 날 조 전 장관의 동생도 다시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동생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쯤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씨는 2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직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웅동학원과 짜고 허위의 소송전을 벌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앞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했는데 검찰은 조 씨가 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건강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조사할지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을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그럼 이제 조 전 장관 언제 소환 조사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을 정말 여러 차례 물었지만 검찰은 이 수사 막바지로 향해 갈수록 더욱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소환 날짜 통보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주 중에 소환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게 관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한 때문인데요. 정 교수는 지난 24일 새벽 구속됐고 구속기한은 최장 20일입니다. 검찰은 가능하면 이 기한 내에, 그러니까 다음 달 12일까지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마치는 것을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처럼 비공개 소환하는 겁니까? 네, 그게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대검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했죠. 수사팀 역시 비공개 소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이 소환 사실을 직접 밝힌다면 그 자체는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조 전 장관을 소환하면 뭘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크게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방조 의혹,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검찰이 가장 깊게 들여다보는 게 뭐죠? 네, 바로 여기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초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이 최근 포착된 걸로 알려집니다. 이 돈이 차명 주식 투자에 사용됐는지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또 WFM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부인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 소지가 있습니다. 뇌물 혐의까지 의심한다면 이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네, 핵심 의혹으로 짚어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에서 이 뇌물 의혹이 입증된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증거인멸 의혹도 큰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럼 조 전 장관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자산관리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받는 그 일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 이 조사를 모두 마친 뒤 판단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법조인에게 물어서 취재를 해본 결과 조 전 장관이 고맙다고 말한 것 외에도 이 증거인멸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혹여 직접적 개입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검찰이 들여다볼 텐데 법조계에선 이 부분도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르긴 하지만 기소 여부에 대한 법조계 시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다양한 의견으로 엇갈립니다. 공소 유지가 어려워 섣불리 기소할 수 없을 것. 반대로 애초 검찰의 수사 목표가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기소할 것. 뇌물 의혹이 입증될 경우 이 기소뿐 아니라 영장 청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기된 의혹이 혐의 자체가 굉장히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라는 시각이 있지만 한 법관은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 의혹과 관련해 전 민정수석으로서 몰랐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도 꼼꼼한 취재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는 수요일 파기환송심 재판정에서는 최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진실 다툼을 하겠다고 진술서를 통해 예고했습니다. 이미 안민석 의원 그리고 손석희 사장을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죠. 하지만 검찰은 최 씨의 새로운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1년 2개월여 만에 법정에 다시 섭니다. 대법원이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재판이 오는 30일 열리는 겁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함께 공개된 진술서에서 이번 재판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 씨 재산이 수조 원대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블릿 PC 의혹을 보도한 JTBC의 손석희 사장을 지난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최 씨의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감 중이던 최 씨는 지난 1월 이곳 신사동 미승빌딩을 126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와 딸 정유라 씨가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은 겁니다. 국세청 고발로 검찰은 최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씨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는데 들이닥쳤다며 과잉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여성 수사관과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양현석 전 YG 대표는 그간 다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미국 원정 도박 그리고 환치기 혐의도 있었는데 경찰은 그중에 도박 혐의만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습 도박과 불법 환치기 혐의를 받아온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와 가수 승리.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공개 소환을 포함해 2차례나 불러 조사했습니다. 도박자든 회사 돈으로 마련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수사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경찰은 당초 이건화 혐의와 달리 양 전 대표와 승리 모두 상습 도박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론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환치기를 통해 도박 자금을 마련한 사실도 파악했지만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불법 송금 액수가 25억 원을 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안 되고 그냥 과태료만 부과되게 되어 있어요. 상습 도박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26차례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SES 출신 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결국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오늘 경남 창녕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경남 내륙에서 지진이 나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전진일 가능성이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올까 걱정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오늘 낮 3시 37분쯤 경남 창녕군 남쪽 15km에서 규모 3.4 지진이 났습니다. 발생 지점은 땅속 11km 아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약간 느껴졌습니다. 콩 소리 나면서 약간 바닥 살짝 흔들리는 정도? 길기 진도는 경남 4, 대구 경북 3, 부산과 호남은 2로 나타났습니다. 진도 4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립니다. 창녕과 김해 등 경남 지역 유감 신고는 30여 건이 잇따랐습니다. 지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지진은 단층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에 앞서 나타난 전진일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서부 경남 쪽에서는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번이 난 게 조금 특이하긴 특이합니다. 혹시 이 지진이 전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진은 지난 7월 21일 경북 상주에서 난 규모 3.9에 이어 올 들어 가장 강한 내륙 지진이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건널목에서 보행자 청신호가 끝날 무렵 길을 건너려던 70대 노인이 관광버스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은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에 70대 노인이 쓰러져 있고 구급대원들이 다급히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78살 A씨가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버스기사는 횡단보도에 있던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보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도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10초 만에 반도 못 건너갔는데 저 200m 뒤에 안 보이던 차가 어느새 나를 때리죠. 지난 5월에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노인이 숨지는 등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어르신분들은 무단 횡단을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노인 보행자 사고 위험지역 47곳을 선정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했던 인천 강화에서는 지난달 그 지역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세에 따라 보상금을 100% 주겠다고 했는데 농가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돼지 농가 축사가 텅 비었습니다. 돼지열병으로 키우던 돼지 2,000마리를 모두 예방적 살처분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 이런 상황이 또 와서 더욱더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강화 양돈 농가 28곳은 지난달 28일부터 닷새 동안 돼지 3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정부는 살처분 당일 시세로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방적 살처분한 5일 동안 돼지 시세는 1kg당 1,671원이 떨어졌습니다. 80kg 돼지 1,000마리를 묻은 농장은 1억 3천여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피해 농가에서는 행정력 등의 문제로 매몰 시기가 달라져 손해를 봤다며 보상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시간 차이를 그걸 그 농가의 그 경제적 피해로 미룬다 그러면은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인 거죠.
농림부는 돼지열병 확진 전달의 평균 시가를 반영해 보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전월 평균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살처분 같은 거 발생하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변동이 심하잖아요. 피해 농가들은 전달 시세를 반영하더라도 손해보는 농가가 많다며 현실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정수 증언 문제를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300명도 많다는 건데 이걸 330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개정안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어서 합의가 어렵다는 현실론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증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속사정은 좀 달라 보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석까지 더 늘리자고 했습니다.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 대표의 제안은 자신이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도 결이 다릅니다. 이른바 심상정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여 전체 의석은 유지하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일자 자유한국당 동의를 전제로 아예 의원 숫자를 늘리는 안을 꺼내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론으로 300석이 돼 있고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다만 당내에선 선 검찰개혁 후 선거법 처리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당은 의석수 증언은 반대했지만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은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 의원 정수 안에서 이 비례대표 부분을 조금 부활하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논의할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충분히 증언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권은 본격적인 물갈이 논의 속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주에 총선 기획단을 꾸리는데 초점은 중진들을 어떤 방식과 어떤 명분으로 물갈이하느냐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번 주 총선 기획단이 출범하는 민주당은 인적 쇄신을 통해 조국 정국을 털어내고 총선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입니다.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서 최소 30% 이상을 2030 세대로 추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철희, 표창원 등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 기류가 퍼졌지만 중진 의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5선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6선 이석현 의원은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했고 이종걸, 안민석, 심재권 등 중진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을 적극 방어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의 인재 영입 작업과 맞물려 중진 불출마 유도가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주 총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 영입 인재를 발표합니다. 영남 등 강세 지역의 3선 이상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선 공식 논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디라고 하고 어디 다른 곳이라고 달라질 수는 없겠죠. 그런 객관적인 구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 물갈이를 할 경우 무소속이나 우리공화당 출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진들의 버티기 속에 민주당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을, 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을 영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거꾸로 불러도 이름이 똑같은 정치부 윤태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은 불구속입니다. 아직 소환 조사도 안 됐는데 불구속 입장이 정해졌다 그런 건 아니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띄운 건 박지원 의원인데요.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국 장관과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부를 그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도 부양해야 하니까 얼핏 맞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실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부부를 구속시키지 않는 이런 관행이 실제 존재하긴 합니다. 사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가 아닐 경우에는 부부 중에 한쪽만 구속한다는 관행이 실제 검찰과 법원 내부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는 무시 못할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모나 또 어린 자녀를 부양할 경우에는 검찰도 생계 유지를 고려해서 이제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한쪽만 구속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알만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그 김영재 원장과 박치현 부부의 경우에 부인만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태강그룹 횡령 사건 때도 이호진 회장은 구속이 됐지만 어머니는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특수부장 시절에 가족을 다 구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부부 양쪽에 다 죄가 있는데 한쪽만 처벌이라는 건 뭐 구속이라는 건 처벌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쪽만 구속하고 다른 쪽은 구속 안 한다. 이게 옳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을 한쪽은 부부라는 이유로 한쪽은 구속을 하고 다른 한쪽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불구속 처리를 한다면 불구속 처리를 받은 사람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동시 구속이 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 구속된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1982년도에 이철희 장영자 사기 사건 그리고 1999년도에 임창열 전 경기지사와 아내 주모 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같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 그리고 죄질 그리고 가담 정도 이런 걸 다 따져본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국 부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세요? 일단은 여권에서는 정교수만 구속이 될 거라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방송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뵙세.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물론 조 장관한테 영장이 반드시 청구될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수사 내용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조 씨 일가에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이 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죠. 조범동 씨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정 교수 측은 조범동 씨의 잘못을 정 교수가 덮어쓰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 조범동 씨 측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정 교수 측의 발언에 화가 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두 사람의 갈등이 이 조국 부부 재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 씨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털어놓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물음표에 대한 끝맺음 어떤 느낌표로 하면 될까요? 자, 오늘 조국은 불구속 이 물음표에 대한 느낌표는 바로 관행과 죄질 사이로 해봤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분들도 바로 직감적으로 저 느낌표를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는 나경원의 무리수 왜입니다. 나경원의 무리수.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소고발 당한 의원들 가산점 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런 건지 이걸 취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걸 취재했는데요. 나 원내대표가 그리는 그림을 지금부터 분석을 할 텐데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표창장 수여식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저 장면을 보시고 많이들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 원내대표가 사선이고 정치적 경험도 많은 분인데 저런 비판 여론을 예상하지
뚜렷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뭔가 속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이벤트를 했느냐 이게 지금 관심인데 원내대표 임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지금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임기 문제요? 그렇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 초에 끝이 납니다. 근데 내년 4월 총선까지는 한 4개월 정도 남는데 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4개월 더 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런 이벤트를 했다는 거죠? 직을 유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언론의 총선 과정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내년 총선 당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의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당원 당규에도 이 4개월짜리 원내대표 어떻게 뽑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원 당규를 좀 찾아봤는데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임기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인 때에는 의원총회 결정에 의해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까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연장을 안 하면 결국엔 임기 4개월짜리 새로운 원내대표를 또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기 4개월짜리는 아니고요. 1년이 보장되긴 하지만 어쨌든 당선이 돼서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고소 고발 당한 의원이 모두 59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이 1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9명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이들을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군으로 만들 수 있고 의총에서 임기 연장에 큰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경쟁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3선, 4선 의원들 중에는 나도 한번 이번에 해봐야지 공천 앞두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수개월 전부터 3선, 4선 의원들 중에서는 원내대표직에 관심을 갖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막지 못했고 또 여권에서 또 나 원내대표 자녀 관련해서 의혹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대여 공세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원내대표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여론이 참 만만치 않은데 내부에서는 정치 게임이 아직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느낌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경원, 무리수 외에 느낌표는 경쟁자 동작 그만이라고 해봤습니다. 동작 그만. 나경원 의원의 또 지역구가 동작이니까 아재 개그인가요? 비슷한 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의원 지역구가 동작구니까 저런 얘기도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 싶네요. 오늘도 정치권 속 깊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태윤 기자였습니다. 네, 중독성이 강한 동요 아기 상어 가족은 이제 국내 열풍을 넘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순회 공연마다 매진되고 미국 프로야구 경기에도 울려 퍼질 정도라는데요. 신바람난 상어 가족,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미국 LA 롱비치에 있는 공연장.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익숙한 캐릭터 인형들이 등장하는데 국내에서 인기몰이를 냈던 아기 상어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북미 100개 도시 순회 공연에 나섰는데 이곳만 해도 3,000석이 모두 매진됐을 정도. 공연 관람에 기념품까지 사려는 인파들로 북적입니다.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창단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 오른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 한 명이 자신의 등장곡으로 아기 상어를 골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류현진 선수도 정규 시즌 마지막 일정 전 아기 상어로 분장하고 깜짝 등장한 적이 있었군요. 코미디 쇼에도 등장하고 군인들도 따라 부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아기 상어가 등장합니다. 연일 정부의 부패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레바논. 생후 15개월 아기가 놀라지 않게 동요인 아기 상어를 떼창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기 상어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을까?
북미 구전 동요로 알려져 있는 아기상어를 지난 2015년 국내 업체가 유아용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만 37억. K-팝 신화 방탄소년단보다도 높고 전 세계적으로 올라온 모든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중 5번째로 높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습니다. 이게 원래 북미 지역의 구전가요니까 멜로디 자체가 서구권에서도 익숙하고 관련된 콘텐츠도 나왔고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아기상어의 종횡무진에 국내 업체는 신바람 났습니다. 영어는 기본, 아랍어, 몽골어까지 16개 언어로 서비스 중이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올해 매출은 5년 전보다 7배에서 8배 뛸 예정. 아기상어, 넓디 넓은 바다에서 오랫동안 뚜루루뚜루 하길 빌겠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잠잠했던 카탈루냐의 시위 사태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독립을 주도한 지도자들 징역형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경찰 간의 격렬한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무장한 경찰들을 향해 쓰레기를 던지더니 구석으로 몰아세웁니다. 고무탄이 터지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곤봉을 마구 휘두릅니다. 시위대는 거리 한복판에 쓰레기를 태우면서 맞섭니다. 일주일간 소강 상태를 보였던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 요구 대규모 집회가 현지 시간 24일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Nosotros lo que queremos es una federación, un estado federal en el que la República Catalana pueda tratarse de tú a tú con el resto de pueblos de España. 2년 전 카탈루냐 독립선언을 주도한 지도자 12명 가운데 9명에게 최고 징역 13년 등의 중형이 내려진 데 항의하는 겁니다. 바르셀로나에서만 35만 명이 모였고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이 빚어져 외신 사진 기자 등 15명이 중상을 입었고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위 가담자 200여 명은 체포됐습니다. 카탈루냐는 2017년 투표를 실시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스페인 정부가 자치권을 박탈 후 직접 통치에 나섰습니다. 카탈루냐 사태는 다음 달 10일 있을 스페인 총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가을의 전설 춘천 마라톤이 오늘 2만 8천여 명의 마라토너들의 굵은 땀발군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선선한 날씨 덕분에 대회 신기록도 남았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73회째를 맞은 이번 춘천 마라톤의 주인공은 케냐의 콴바이였습니다. 2시간 7분 0초, 개인 신기록에 이어 8년 만에 2시간 7분 3초인 대회 신기록까지 갈아치우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르막을 지난 33km 지점부터 스퍼트를 올려 그대로 결승점에 가장 먼저 골인했습니다. 지난해 4위에 그쳤던 콴바이는 춘천 마라톤 2번째 출전 만에 우승을 따내며 아쉬움을 풀었습니다. 케냐는 에티오피아에 내줬던 우승도 올해 찾아왔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이동진이 2시간 20분 08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전체 9위에 올랐습니다. 경기 시작 전 춘천은 영상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지만 경기 시작과 함께 날이 개면서 선선한 날씨가 기록 경신에 힘을 보탰습니다. 참가자들은 의아모를 따라 펼쳐진 단풍빛 절경을 즐기며 레이스를 이어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음악 파티와 기념 촬영으로 가을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2만 8천여 명 참가자들은 기록을 떠나 춘천 오반을 누비며 또 한 번 찾아온 가을의 전설을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이 춘천 마라톤은 오색 단풍 속에서 호숫가를 달리는 묘미가 가장 큰데요. 이렇게 가을을 즐기면서도 각자만의 특별한 사연도 풀어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춘천 의암호가 오색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호수를 따라 달리다 보면 수치와 같은 풍경에 저절로 발길이 멈출 정도입니다.
가을에 단풍을 맞이하려고 같이 뛰고 있는데요. 너무 이쁘고 그래서 사진을 찍느라고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단풍과 호수가 어우러진 구간을 달리며 춘천 마라톤을 즐겼습니다. 올해 처음 42.195km 풀코스 완주에 도전한 김민지 씨. 3년 전 희귀 연골 종양 판정을 받은 뒤 마라톤에 도전하면서 병마와 맞서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극복의 의지가 좀 되고요. 세종대왕으로 공룡으로 분장한 선수들이 개성을 뽐내고 곳곳에 자리 잡은 자원봉사자 1,800여 명은 선수들을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다들 너무 열정적이셔서 그 점도 꼭 배우고 싶고 친구들하고 주말에 다 같이 나와서 봉사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선수와 가족 등 4만여 명의 사연과 열정이 가을의 전설 춘천 마라톤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는 폭력으로 물든 유신시대 교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신을 미화하는 글귀들이 이렇게 곳곳에 보이죠. 군복 차림의 교사는 소지품을 검사하며 폭력까지 휘두릅니다. 욕설이 섞인 주인공의 절규는 당시를 경험한 세대들의 많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당시 교내 분위기는 사회상 그대로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교내에서도 이런 비민주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사들의 편향된 정치 발언이 문제된 서울 인원고의 학생들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교사의 뜻과 다른 말을 하면 쓰레기 같은 이야기라며 묵살당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유신의 그늘이 2019년 오늘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까지 드리워진 건 아닌지 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고 법률도 정치 편향 수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가르치고 또 특정 사상을 강요하지 않는 게 민주교육 아닐까요? 하지만 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여권 인사들은 인원고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낄 자리가 없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민주주의란 말이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뒤져봤습니다. 마침 변호사 노무현의 삶을 그렸다는 영화 변호인에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인원고 학생은 당당했지만 학교에 압력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미래가 닥칠지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인 말할 수 있는 자유였는데 말이죠.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려요. 새벽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 농작물 잘 관리하세요.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